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이 시간쯤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종 결정이 나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중요한 발표들이 항상 우리 뉴스 1분지 시간에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중요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살펴볼 텐데 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굉장히 끝까지 초접전을 보이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오늘까지 실시되는 국민의힘 국민 여론조사가 같은 면접원 조사 방식이에요. 예. 같은 방식이고 월, 화, 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수요일 여론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은 뭐 단언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부쩍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7% 홍준표 후보는 점진적인 상승세라면 그러니까 불과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껑충 뛰었다. 예. 20%에서 27%. 이렇게 되면 윤 후보 지지층들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결집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결집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대한 격차를 내야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사지선다형 방식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홍 후보로서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조사 결과이고 한편 윤석열 후보는 또 상당히 고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뭐 이 조사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 조사 기관이 1,500명씩, 4개 조사 기관이 6,000명을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질문 방식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봤다면 이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조사는 윤석열 대 이재명, 또 홍준표 대 이재명, 이 4명의 후보들을 다 이제 1대1 대결이라고 놓고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 질문도 살짝 다르고 또 재질문을 하게 돼요. 다시 질문을. 그렇죠. 이제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질문을 하게 되고 무응답, 어떤 후보도 아니다라고 선택을 한 건 포함이 안 되니까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15%에서 20%포인트 앞서야 예. 성산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또 중립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아쉬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본 결과로는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여론조사 50이고 또 당원 당심 조사가 그렇죠. 50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원 투표가 첫날에는 서버가 터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터진 건 아니고 이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것을 빗대서 뜨거웠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ARS 조사도 오늘 5시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나올 텐데 투표율이 일단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당심 반영이 많이 됐을 텐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당원들이 다 결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대로 결집을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결집을 했을 거예요. 유승민, 원희룡 후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좀 더 조직을 강력하게 동원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왜냐하면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야. 요즘 세상에 누가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투표하란다고 투표해요. 그래도 조직력이 조금이라도 더 동원되는 쪽이 효과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 당원의 구조를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이 65에서 한 70%로 많아요. 그러면 이 20대, 3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가 좀 주목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전체 구성은
50대 이상이 거의 65에서 70% 가까울 정도로 많은데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 지지를 받는 당원들의 응원을 받는 윤석열 후보가 구조적으로 또 권역별로 보더라도 수도권 당원들이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이전에는 TK와 영남권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이 권역만 놓고 볼 때는 TK와 또 PK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원의 구조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결과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뚜껑을 열어보기 전 때는 답답한 거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지금 그 두 사람이 경선을 앞두고 직전에 찾는 그 장소들을 보면 어디에 네. 힘을 썼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뭐 꽈배기도 먹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잡으려는 것일 거고 그렇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을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홍대에 가서 좀 젊은 층들이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다 그 지지층 결집, 본인들의 새 결집을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좀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 잡을 때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재래시장이에요.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 간다고 민심 확보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차례 우리 이슈 폴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드려도 못 받아들이는데 또 하나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PK 지역을 가서 당원들 앞에서 골든크로스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원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당심을 잡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디 찾아간다고 해서 민심이니 당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 1번지 이 방송에서 어떻게 자신을 노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 네. 저희가 나오시는 패널분들마다 여쭤봐요. 누가 누가 될까요? 웃을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예측을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웃어야죠. 아, 소장님은 당연히 네. 웃으시고 내일 결과를 좀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죠. 누가 환경상으로는 조금 유리하다. 예.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상으로는. 네. 예. 제가 누구다 이러는 순간 큰 파장이 생겨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후보 가상 대결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상 대결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4명 다 대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원희룡,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으로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걸 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계속 두세요. 요 그래프를 계속 두시면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가만히 보시면 오차 범위 내이든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지는 걸로 나타나요. 예.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보면 뭐냐 원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지지층이 완전히 결합도 안 됐고 예. 호남 지지층까지도 약간 염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부 조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좀 탈피했네. 국정감사 정면 돌파가 효과적이었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설화가 있어요. 물론 그걸 지나치게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소득 행보도 그렇고 또 부동산 관련됐던 행보도 그렇고 최근 또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대장동 관련. 예.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중도층 또 MZ세대 여성들은 흡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만 놓고 보면 중도층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보면 보십시오. 격차가 더 낮죠. 예. 저건 뭐냐면 2030 세대까지도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존재를 보면 출마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합당도 생각 안 한다. 단일화도 생각 없다. 이준석 대표 자꾸 평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 7%나 8%를 흡수 못하면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마음, 안심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 안심 못합니다. 네. 지금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가 6% 해맑게 웃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6% 얕잡아 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신불리 심상정 후보가
2017년 대선만큼의 파괴력은 상징적으로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심상정 후보의 마음, 심을 잡지 못하면 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을 잡지 못하면 진보층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깁니다. 예.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을 못 잡는다면 누가? 이재명 후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상치 않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일화는 사실 뭐 일단 안철수 대표라든지 심상정 대표라든지 둘 다 네. 굉장히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서로의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왜 큰 당이 작은 당의 후보 배려 안 하냐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정권 교체하려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성적 결단을 내려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런 거예요. 왜 국민의힘은 대성적 결단을 못하면서 나만 밀어붙이냐. 심상정 후보는 언제 앙금이냐. 지난 20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 있잖아요. 예. 그때 정의당과 작은 정당이 가장 큰 수혜, 혜택을 볼 걸로 생각했는데 위성정당 만들어졌잖아요.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예.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심을 못 잡으면 심상치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정당 지지도를 좀 볼 텐데요. 성적표, 이 결과를 본 그 두 당의 표정이 상당히 상반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야 경선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에 메머드급 선대위에 출범시키면서 굉장히 그렇죠. 원팀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나 봐요. 매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피라미 조직은 아예 뭐 와르르 무너지는 건가요? 중요한 건 민심을 어떻게 끌어다니는가가 중요한데 민심. 이 4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는 대체적으로 이 면접원 조사가 민주당이 좋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최근 들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이 폭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한 주 동안 7%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8%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타격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어갔던 거예요. 뭡니까? 1번, 부동산. 대장동은 부동산 예. 이슈예요. 자꾸 풀리지 않는데 대장동 계속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화가 더 치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MZ세대와 여성과 중도층은 납득이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오늘 테이퍼링을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시장 보십시오.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우상향이 안 돼요. 자, 대장동 부동산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안 좋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더 화를 발끈 돋우는 게 뭐냐면 요소수입니다. 아, 이른바 부경요. 부동산 또 경제 상황 요소수까지. 아니 요소수 대비했었어야죠. 이게 이제 터지니까 화물차 운전자 200만 명이 성난 민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운송비와 물류 대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데다가 물론 뭐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경선이 있으니까 결집됐다. 그럼 뭐 지난주에는 경선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누린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좀 볼 텐데요. 국정 안정론이 8월쯤에부터 해서는 계속 40% 초반을 유지하다가 이번 일주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죠. 확 떨어졌고요. 정권 심판론은 이번 한 주 사이에 50%를 넘어섰네요. 이건 정당 지지율의 조금 전에 변화와 거의 같잖아요. 예. 거의 같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다. 세 가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네. 그리고 경제 안정, 네. 그리고 요소수.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큰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요소수 하나만으로 화가 발끈나요. 이게 월화수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월화수, 요소수 예.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좀 급격히 올라가는 상태로 유지가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아니 부동산 언제까지 이야기할 거야? 대안 안 나와? 정부에서는 수습 안 해? 수사는 언제 되는 거야?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지금 보면은 미국 지금 테이퍼링 되고 기준금리 내년 8월 달에 인상된다는데 우린 뭐 하고 있지? 그다음에는 국정 안정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소수죠. 예. 요소수 왜 대응 못 해? 이런 부경조가 예. 지금 정권
교체론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중에 얼마만큼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민생을 잘하는 후보가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폴폴 알아야 됩니다. 네, 부경요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